자, 시험 끝나고 진도를 나가는 첫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했습니다. 할 필요 없어요. 이따가 너 할 거 드릴 겁니다. 금요일 날 다른 친구들은 했는데 못 나온 친구들을 위해서 드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시험 끝나고 첫 수업이 되겠고요. 첫 수업인데 앞내용을 아마 많이들 까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앞내용 1교시에 간단하게 복습하고 나갈 겁니다. 그리고 시험 대비 기간이 생각보다 선생님 생각 길어지면서 약간 진도에 차질이 있어서 원래는 하루에 한 회분만 하는 게 기본이었는데 이번 교재에 오늘 나갈 부분은 9회랑 10회 차를 나갈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까지 9회, 10회에 해당하는 과제 해오셔야 됩니다. 됐죠? 자, 앞에서부터 볼까요? 가장 먼저 지금 사실상 집합 단원이 시작을 할 거고 이따가 2교시에 첫 번째래 한 달 정도 동안 제일 처음 단원에 대해서 했었어요. 제일 처음 단원이 이제 좌표 평면에 관련된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처음에 배웠었던 거 뭐예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였었습니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였었고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에서 그 8일차에 필기하시면 돼요. 제일 처음 있는 거 있죠? 네, 거기다 필기하시면 됩니다. 자, 다른 분들은 그 적당한 위치에다 하시면 될 거예요. 아마 기본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다시 한 번만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없으시면 9일차에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9일차, 11일차 거 진도를 한꺼번에 나갈 거라서 9일차에 적으시고 10일차에다가 이따 필기하는 거 한꺼번에 적으시면 될 겁니다. 자, 점과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한 내용이었었고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같은 경우에 어떤 개념을 이용했죠? 중등에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구하기 위해서 중등에서 활용한 도형의 개념 뭐 있었습니까? 뭐 있었어요? 현우씨? 뭐 있었어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위해서 중등에서 활용한 개념 뭐 있었습니까? 이 개념을 활용해서 공식이 나왔죠. 아니요. 그래프에서, 도형에서. 생각해보세요. 선생님이 그냥 이 공식이야 이렇게 수업 안 했잖아요. 그림을 보여드린 다음에 이걸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중등에 어떤 내용을 쓸 거야 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피타고라스였습니다. 그래서 중등에서 쓰였던 내용은 피타고라스였죠.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간단히 이야기를 드리면 좌표 평면상에서 점 A가 있고 어떤 점 B가 있을 때 수학에서 거리를 물어본다면 최단 거리, 둘을 직선으로 연결한 이 길이가 얼마인지 물어본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중등에서 배운 직각삼각형에 대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활용한 거고요. 그래서 각각 X축과 Y축과 평행한 선을 긋는 수직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 필요한 건 E와 B의 X좌표의 차, 저 길이가 얼마인지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똑같은 이유로 이 길이는 A와 B의 Y좌표의 차였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B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한다면 AB의 길이는 루트하고 X좌표 차의 제곱. 제곱의 합이 빗변의 길이의 제곱이다 이야기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Y좌표의 차의 제곱 해준다면 이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문제를 풀다면 루트가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제곱 더하기 제곱이냐에 대해서 물어볼 리가 없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었습니다. 됐죠? 그리고 수학에서 특별히 멘트 없이 거리를 물어본다면 무슨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최단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자,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었어요. 기억을 되살려 볼까요? 그럼 우리 첫 번째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하고 나서 뭐 했나요? 그 다음에 배운 거 뭐였었나요? 앞에 보세요. 찾아보세요. 점과 점 사이 그 교재에 보시면 점과 점 사이
제일 처음 배우고 그 다음에 뭐 배웠나요? 아니에요. 그거 배우기 전에 하나 더 배운 거 있습니다. 이준이 뭐 배웠나요? 쳐다만 보지 말고 뭐 배웠나요? 찾아보라고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다음에 배운 거 뭐였었나요? 학습을 안 하니까 무슨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배운 다음에 다음으로 배운 게 무엇이었었나요? 맞습니다. 내분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럼 기억납니까? 수업할 때 선생님이 내분 이야기하면서 내분은 안에서 나누는 개념이라고 그랬고 교육과정상 삭제됐지만 밖에서 나눈다는 개념도 있다 하면서 외분도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납니까? 그러면서 내분만 문제에 나오긴 하지만 다른 뒤에 있는 내용들을 풀 때 외분을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우선은 그냥 기억하자라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아마 거기까지 기억 안 날 테지만 내분, 외분을 동시에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우리 거의 마지막에 했던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거였었습니다. 네,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연결해서 가져가셔야 돼요. 단편적으로 가져가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는 내분점 그리고 교육과정은 사라졌지만 외분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확히는 내분점, 외분점의 개념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나눠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개념은 뭐였었나요? 내분, 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외분은 잠시 빼고요. 내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선 두 점을 연결한 직선 위에서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이 있고요. 어떤 점이 있어요. 그래서 두 점을 연결한 직선 위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직선 위의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내분, 외분이란 개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리의 비가 어떻다 이런 식의 이야기만 했었죠. 그래서 내분은 의미 자체 안에서 나누는 점이니까 기준점의 사이, 즉 선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선분은 양끝이 막혀 있는 거죠? 직선은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거죠? 현우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어딘가 점 P를 잡아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쟀더니 3이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쟀더니 대충 7 정도 되겠네요. 그렇게 길이가 3이고 길이가 7일 때 우리는 이 점을 이 둘에 대해 이렇게 표현을 했죠. 점 P는 A, B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적어야 되는 건 뭐냐면 P부터 A까지의 거리를 앞에 적어야 돼요. A가 앞에 적혔으니까요. 그 다음에 P부터 B까지의 거리를 뒤에 적는 거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인 자리 있으니까 자리 확인하고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영이죠? 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현영이 키가 크고 제일 앞장에다 필기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PA의 길이 현재 얼마예요? 이준 씨, PA의 길이 얼마입니까? PA가? 네, 3이에요. 그래서 그 3을 앞에 적는 겁니다. 그 다음에 PB의 길이를 뒤에 적는 거예요. 얼마예요? 7이죠. 그럼 똑같이 똑같은 그림에 대해 점 P는 이번엔 BA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이다 라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기억납니까? 안 나요. PB의 길이를 앞에 적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AB를 내분하냐 BA를 내분하냐는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PA의 길이를 뒤에 적는 거라고요. PB의 길이는 7이었고요. PA의 길이는 3입니다. 그래서 AB를 3대 7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표현하는 거, BA를 7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표현하는 게 같은 그림을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AB를 내분했냐, BA를 내분했냐가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외운다기보다 이해한다에 가까운 내용이겠죠. 그럼 교육과정에서는 빠져 있지만 내분은 안에서 나누는 거는 어디? 밖에서 나누는 거예요. 그럼 기준을 이 두 친구로 잡아볼게요. 그럼 이 기준을 두 친구로 잡았을 때 기준의 바깥에 있네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점
점 A는 PB를 몇 대 몇으로 외분하는 점이다. 바깥에서 나누는 점. 그러니까 외분하는 점이다. 고 여기 몇 대 몇인지는 AP의 길이를 앞에 적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AB의 길이를 뒤에 적으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A부터 P까지 얼마예요? 3입니다. A부터 B까지 길이 얼마예요? B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도 세 개의 관계가 일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인데 어느 방면으로 해석을 했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외분이 있을 땐 당연히 내분에 대한 이야기를 외분의 개념까지 확장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교육과정에서 왜 없어졌나 잘 모르겠어요. 이걸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도 뒤에 되게 많은데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마 한동안은 그냥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분, 외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한 직선 위에 있는 점들에 대한 내용인 겁니다. 한 직선 위에 있다면 내분, 외분의 개념을 쓰지 않고 길이의 비가 어떻다 이런 식의 이야기만 쓰는 겁니다. 됐습니까? 현우야, 무슨 생각하니? 거짓말하지 마. 방금 전까지 딴 데 보고 있었잖아. 무슨 생각했는지 얘기해봐. 그러면 안 되죠. 수업하고 있는데. 현우 이번 시험 잘 봤죠? 시험 잘 보니까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거 봐요. 시험 잘 보면 누가 제일 좋다고 그랬어요? 그럼 거 봐요. 본인이 제일 좋잖아요. 이번 시험 보고 나서 본인이 만족하는 성적을 얻으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겁니다. 원하는 성적을 못 얻었을 때 제일 안타깝고 마음이 좀 그런 거는 선생님이었겠어요? 여러분이었겠어요? 맞아요.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시간이 있어요. 3학년들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3학년들. 2학년들은 사실 이렇게 한번 수업을 듣고 내년에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이나 스스로 열심히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는데 3학년들은 그럴 시간이 너무 많이 부족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시험 기간 중에 고등부는 시험이 끝났어요. 여러분하고 비슷하게 보거나 조금 일찍 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가르쳤던 친구 중에 민사고 간 친구가 있습니다. 걔가 양화중 나와서 민사고 갔는데 그 친구가 그 시험 끝났다고 해서 왔는데 선생님 그 친구 민사고 갈 때 되게 걱정 많이 했거든요. 선행이 너무 안 돼 있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가서 열심히 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완전 그 양화중에서는 최상위권이었는데 당연하지만 뭐 특목고 간 거니까 거기서 최상위권은 안 되는데 중간보단 조금 윈 것 같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다른 반이지만 선생님이 가르쳤던 친구는 아니지만 다른 선생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반고 갔는데 중학교 때는 100점이나 90점대 이러다 한 개 틀리거나 다 맞거나 그러다가 이번에 50점대가 나온 친구가 있답니다. 근데 생각보다 흔해요. 생각보다 흔합니다. 특히 경쟁이 많지 않은 외부 지역, 여기 목동권 말고 약간 외부 지역에서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런 학생들이 늘 가지는 그 자만심 같은 게 있습니다. 시험이 쉬워서 잘 나오는 건데 본인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도 가면 뭐 비슷하게 나오겠지.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그랬는데 이 정도만 해서 안 나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이해를 해서 푼다기보다는 기계적으로 반사적으로 푸는 거에 익숙한 친구들이 고등학교 가면 성적이 안 나옵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이해해서 푸는 친구들이 무조건 잘 나오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문제는 이해도 해야 되고 보자마자 알아서도 풀기도 해야 되고 그런 거라서 조금 난해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좀 하세요. 열심히 할 겁니까? 아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너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선생님이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고 그랬죠? 너 지옥에 가야 돼요 이러다가 주말에 지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수업 빠지셨던 분들은 주말에 보충 있을 거예요. 빠졌는데 보충해야죠. 응? 왜요? 응. 아니에요. 뭐 오늘 될 건 없습니다.
오늘 금요일까지 해올 과제를 드릴 거예요. 지난주에 빠지셨던 분들은 그거에 해당하는 과제를 드릴 건데 못 해오시면 금요일 날까지 못 해오시면 주말에 나올 겁니다. 네? 주말에 나와야죠. 할 게 개 많아요. 왜요? 왜는 없죠. 왜는 없죠. 학원에 왜 온다고 그랬어요? 학원에. 선생님이 언제 안 와도 된다고 그랬어요. 선생님은 그렇게 말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선생님이 언제 안 와도 된다고 그랬어요. 오면 늘 할 게 있다. 이거 안 와도 된다. 내가 언제, 야, 선생님이 정말로 내 입으로 안 와도 돼 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선생님은 그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면 할 게 늘 있다. 니네가 와서 뭐해요? 그래서 오면 늘 할 게 있다. 그러니까 와야 되는데 안 오고 싶으면 엄마가 안 오라는 거 외엔 방법이 없다. 안 와도 된다고요. 그게 어째서 안 와도 되는 거예요? 할 걸 뒤로 미루겠다. 그 얘기인 거죠. 네? 어쨌든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분점, 외분점의 개념했죠? 좌표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이걸 구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걸 통해 무언가를 구하는 발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요거 여기 점 A 있어요. 그래서 x1, y1이고요. 요렇게 연결해서 여기쯤 B가 있습니다. 그래서 x2, y2고요. 좌표 평면상의 이야기예요. 여기 어딘가 점 P가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m,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n이라고 놓으면 점 P는 이야기부터 점 P는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입니다. 맞죠? 자, 그럼 이거의 좌표는요. 이렇게 적었죠. A, B니까 A 적고요. A의 좌표인 x1, y1을 적고요. 그 다음에 B하고 x2, y2를 적으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m 대 n을 적으시고 자, 여기서부터 x좌표 m 더하기 n으로 적으시고요. 이렇게 크로스로 곱한다고 했죠. 분자도 m 더하기 n을 적어 놓으신 상태에서 m에 곱해지는 게 x2, 그 다음에 n에 곱해지는 건 x1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y좌표도 역시 마찬가지로 m 더하기 n으로 적으시고요. m 더하기 n으로 적으신 다음에 m에 곱해지는 건 y2, n에 곱해지는 건 y1이었었어요. 선생님이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수업할 때는 한번 드렸는데 몰라도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사실 이건 그냥 일직선상에 있기 위해 이 조건 찾으시고 점거리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그 식이 되게 길어요. 그런데 결론은 훨씬 간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거였고요. 내부는 덧셈이었고요. 외부는 나오진 않지만 뺄셈으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m 빼기 n, m 빼기 n으로 하고 나머지 크로스로 곱하는 건 똑같습니다. 뭐 요거는 당장은 아니니까 그냥 있구나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필수적으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저거에 대해서 다른 문제를 풀 때 나와요.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 두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게 있었습니다. 내분에 대해서 두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거. 첫 번째는 중점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점의 좌표. 그리고 두 번째, 삼각형의 기억납니까? 맞습니다. 무게중심이에요. 그래서 중점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했죠? 어떤 점 두 개가 있을 때 이 두 점의 중점을 구하는 방법. 맞아요. 더해서 반으로 나누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걸 x1, x2로 쓰면 좋겠지만 이렇게 할게요. 2분의 x 좌표의 합입니다. x좌표 모두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분의 y좌표의 합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중점이라는 건 mn의 값이 같다는 이야기 1대 1로 내분한다 이야기라서요. 여기 1 적으면 1 더하기 1이라 2고요. 1에 곱
있는 거라서 마치 x좌표의 합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중점의 좌표는 다른 말로 1대1로 내분하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무게중심의 이야기 조금 더 복잡하긴 했습니다. 중선을 2대1로 내분하는 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결론이 간단해서 결론만, 지금은 결론만 다루도록 할게요. 3분의 x 좌표의 합입니다. 그 다음에 3분의 y 좌표의 합이죠. 물론 이것만 알아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게 거쳐가는 내용이고요. 이거 왜 이렇게 나왔는지 같은 경우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필수적으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시면 나중에 다른 문제를 풀 때 큰 문제가 생길 겁니다. 현우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 생각 없어요? 안 된다고 수업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다음 내용이 뭔지. 첫 번째는 점 사이의 거리, 두 번째는 내분에 대한 내용, 그럼 세 번째 내용은 뭐였습니까? 좌표와 좌표. 아닌데요. 좌표. 그거 전에 하나 더 있었어요. 자취의 방정식은 사실 단일 단원이라고 보긴 힘들고요. 개념만 있었죠. 문제 풀이 방법만. 다음 내용 뭐였었나요? 빨리 찾아봐요. 가만히 있지 말고 찾아봐요. 비슷해요. 아니 목차를 봐요. 정석의 목차를 보면 써 있잖아. 직선 사이에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 지금 내분 외분 했어요. 응? 방금 했잖아요. 무슨 좌표? 있는 걸 읽지 말고 선생님이 수업에 뭘 했었나 생각해봐요. 이것들이 아무 생각이 없이 공부를 하네. 그런 거를 설명할 때 선생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직선의 방정식 이야기를 했죠. 이것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네요. 직선의 방정식 이야기하면서 직선의 방정식은 99% 얘랑 똑같은데 두 가지 이야기를 추가했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이란 표현을 쓴다고 그랬어요. 99% 누구랑 똑같나요? 1차 함수랑 똑같죠. 1차 함수랑 똑같은데 1차 함수가 아닌 두 친구를 합쳐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두 친구가 썼냐면 무슨 생각했어요? 너 방금 입으로 가사를 흥얼거린 것 같은데? 입으로 이러던데요. 집중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된다니까. 집중을 해야 된다니까. 자, 좋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은 1차 함수에 대한 내용에 두 친구를 추가합니다. 그 두 친구가 바로 뭐냐면 x축에 평행한 직선 또는 다른 표현으로 y축의 수직인 친구나 아니면 y축에 평행한 친구요. 다른 말로 x축의 수직인 친구를 추가합니다. 부피 다 부러지네요. 간단하게 그림을 그린다면 1차 함수는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는 친구였죠.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는 친구인데 그 친구에 누구가 더해지는 거냐면 x축에 평행한 친구라고요. x축에 평행한 친구면 이런 식으로 생긴 친구들이요. 이거 1차 함수가 아닙니다. 이거 식으로 표현하면 뭐였죠? 이거는 기본적인 형태로 y는 ax 플러스 b 이런 형태로 적혔는데 이거는 식으로 표현하면 뭐였죠? y는 a 이런 식으로 표현 x에 대해서 0차입니다. 그래서 1차 함수가 아니죠. 하지만 생긴 거는 직선이에요? 곡선이에요? 직선이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y축에 평행한 친구 어떻게 생긴 거? 이런 식으로 생긴 거죠. 이런 식으로 생긴 거 식으로는 뭐예요? x는 a 이런 식으로 생긴 거고 이거는 함수가 아닙니다. 이제 조금 더 뒤에 나중에 배울 텐데 함수가 아니에요. 함수는 그거 봐 리듬 타고 있잖아. 이렇게 리듬 타고 있잖아. 집중하라고. 자, 함수는 들어오는 값과 나오는 값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나오는 값이
다 다릅니다. 똑같은 값 A가 들어왔을 때 나오는 값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건 함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요거에 대한 디테일한 이야기는 조금 나중에 배울 거예요. 어쨌든 이 두 친구는 1차 함수가 아니지만 생긴 거는 직선 형태로 생겼기 때문에 1차 함수에 이 두 친구를 합쳐서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의 기본적인 형태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으로 만들어 놓는 거고요. 여기에서 a가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라면 우리 흔히 알고 있는 1차 함수가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내용이죠. 근데 a가 0이에요. b는 0이 아닙니다. a가 0이라면 x에 대한 항이 사라지죠. y에 대한 항과 상수만 남아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y축, x축으로 쓸게요. x축 평행한 친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는 0이 아닌데 b는 0이 이게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x랑 상수에 대한 내용만 남기 때문에 두고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y축 평행인 친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건 됐어요. 뭐 이렇게 표 그려가지고 하는 거 있는데 그런 건 됐고요. 우리는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 다른 건 뭐 지엽적인 내용입니다. 꼭 기억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거. 두 직선이 무엇이다? 수직인 경우. 이거 어떻게 됐죠? 이건 결론 그냥 외우자고 했습니다. 유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두 직선이 수직이려면 그렇죠. 그래서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집중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수업에도 참여할 수 있고. 그죠? 그래서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 두 직선은 서로 수직입니다. 저 내용은 증명 없이 그냥 계속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이야기 나오면 사실은 그냥 1차 함수로 푸시면 돼요. 근데 1차 함수가 적용할 수 없는 이 두 친구를 합치기 위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뿐입니다. 알겠죠? 지우겠습니다. 오랜만에 수업하니까 힘드네요. 힘들어. 힘이 나는군요. 네, 힘이 나요. 고맙습니다. 자, 그럼 역시 있습니까? 네, 만지면 감전된다니까요. 감전돼요. 네. 자, 그럼 다음 내용은 뭔가요? 직선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제일 처음에 한 거는 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이야기했고, 내분에 대한 이야기했고, 직선에 대한 이야기 했어요. 그럼 이제 이 이야기들을 합쳐서 어떤 이야기 하나를 합니다. 좌표와 자치. 좌표와 자취 사이의 거리는 뭡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예요. 그럼 이 직선이 우리가 문제 풀 때는 거의 대부분 1차 함수지만 조금 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1차 함수가 아닌 X축에 평행한 친구나 Y축에 평행한 친구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수학에서 거리라는 표현이 나오면 무슨 거리라고요? 가장 짧은 거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직선이 있고 어떤 점이 있을 때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가장 짧은 거리를 찾아보고 그거의 길이만지를 구하자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시면 이건 중요해서 좀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할게요. 요렇게 연결했었을 때 나오는 거리보다 요 길이가 더 짧죠? 그죠? 더더더더 짧아요. 그러다 언제가 제일 짧냐면요. 수직으로 떨궜을 때가 제일 짧습니다. 그리고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죠. 이건 삼각형의 특징이에요. 직각삼각형의 90이니까 이 친구들은 모두 빗변입니다. 그죠? 빗변은 직각삼각형에서 제일 긴 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직으로 떨궈 놓고 그 외의 선들을 길이를 구하면 무조건 수직인 길이보다 길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수직인 순간이 제일 짧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직선에 대한 특징들, 그 다음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이런 거 알고 있어요? 맞죠? 그것들을 가지고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런 식으로 교과서의 개념이 확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의 좌표 문제 나올 거예요. 이 직선식도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는 수직인 거죠. 그럼 아까 했죠?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이 수직이면 요거의 기울기를 알면 요거의 기울기도 알 수 있겠죠. 요거의 기울기가 m이면 요거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m분의 1이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기울기랑 한 점 나왔어요. 직선식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직선식 구한 다음에 이 친구와 이 직선의 교점을 구하면 여기 좌표 나와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이 길이 나옵니다. 개 길죠? 그래서 그걸 간단히 정리를 해봤더니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식하고 x1, y1이라는 점에 대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를 d는 방금 과정을 거쳐서 정리를 했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죠. 루트하고 제곱의 합입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한 다음에 이 두 숫자를 여기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가 되고요. 이건 필수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방금 이야기한 걸로 일일이 구하면 엄청 오래 걸리고 변수가 살아있으면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됐죠? 기억나요? 이거 가지고 우리 뭐 구했었나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가지고 무슨 이야기까지 했었나요? 뒤에 D는 R 원하고 직선이 접한다에 대한 내용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걸 위해서도 그리고 다른 내용들을 위해서도 이건 굉장히 중요하게 쓰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원의 이야기는 너무 많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원은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1시간 내내 해도 사실 부족해요. 그래서 원은 간단하게 기본형, 일반형, 표준형 요 이야기만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원의 방정식입니다. 원의 방정식이고요. 원은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뭐랑 뭐로 이루어져 있었나요? 원의 가장 중요한, 원을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그렇죠. 중심하고 반지름. 중심의 위치가 어딘지,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알고 있다면 원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심이 가장 기본인 0,0이고 반지름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R이라고 놓는다면 이때 원의 식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 기본형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 기본형이라고 불렀고 이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으로 쓸 수 있었습니다. 외우셔야 되고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지만 저게 자취의 방식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활용해서 나오는 거였었습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해드렸어요, 그건. 자, 그 다음에 중심을 살짝 이동해서 P, Q고요. 반지름은 그대로 R인 친구는 x-p의 제곱 더하기 y-q의 제곱은 r제곱이 됐었고요. 이 친구는 기본형을 평행 이동한 친구라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세 번째 친구는 반대로 가야죠. 이 친구를 싹 다 풀어낸 겁니다. 싹 다 풀어내고 동류항 정리를 해서 정리를 해봤더니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라지 ax 라지 by 더하기 라지 c는 0 이렇게 동류항 정리를 할 수 있었어요. 이것도 원에 대한 내용이었었고요. 이 친구는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지만 중심하고 반지름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죠? 왜요? 이 친구를 풀어낸 게 얘니까 다시 얘를 묶어내야 돼요. 그럼 x에 대한 2차인데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 이번 시험에서 했죠? 아닌가요? 여러분이 아니군요. 3학년들이 하는군요. 3학년들이. 자, 근데 우린 알고 있어야 되긴 해요. 공수 원에서 할 때 보기차식 같은 거 풀 때도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방법은 x 2차의 개수가 1일 때 1차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필요했습니다. 기억나나요? 그래서 사실 이준이 정신 차리고요. x제곱 더하기 ax 한 다음에 이 친구의 절반, 개수의 절반 2분의 a의 제곱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였죠. 그 다음에 플러스 y제곱 플러스 by 하고요. 역시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1차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 c는 넘길 거예요. 마이너스 c 되고요. 이거 없던 애인데 더했죠? 더하기 4분의 a 제곱. 그냥 전개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하면 더하기 4분의 b제곱 되죠. 한 번 더 정리하면 이건 x 더하기 2분의 a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분의 b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정리 좀 할게요.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c가 됩니다. 그럼 이 친구는 결론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결론을 외울 필요는 없고 완전 제곱식을 만든다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대지 말고 똑바로 앉으세요. 자, 그래서 중심이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고요. 반지름은 이게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루트 씌우면 2분의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c가 됩니다. 외우면 좋지만 못 외워도 됩니다. 완전 제곱식을 만든다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완전 제곱식을 못 만든다. 그건 문제예요. 저걸 못 외웠다는 문제는 아닙니다. 알겠죠? 원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뭐 접선 이런 이야기들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건 못해요, 지금 시간에. 자, 그럼 시험 직전에 했던 마지막 내용까지 이야기를 해보죠. 이준 씨, 시험 직전에 우리 뭐 했나요, 마지막으로? 문제 풀었어요. 그렇겠죠, 보통? 예, 나와서 뭐 노래하진 않았겠죠. 무슨 문제를 풀었었나요? 수학 문제야. 그렇겠죠? 노래를 하진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요. 물어본 선생님이 나쁘네요. 자, 그래서 마지막 내용은 뭐였었냐면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었습니다.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고요.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은 두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것도 좀 딥한 내용이 있는데 딥한 내용 다 빼고요. 결론 암기만 할 겁니다. 그래서 평행 대칭은 점에 대한 평행 대칭이 있고 도형에 대한 평행 대칭이 있었습니다. 점과 도형을 구분하는 방법 뭐였습니까? 이건 기억해야 돼요. 점과 도형을 구분하는 방법. 점이라고 쓰여있고 도형이라고 쓰여있는 경우도 있어요, 친절하게. 근데 안 쓰여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평행 이동에 의해 이렇게 이동됐다라고만 적혀있지 점인지 도형인지 안 써있는 경우 있어요. 점인지 도형인지를 구분하는 방법 뭐라고 그랬어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군요. 등호가 있냐 없냐였습니다. 그래서 점에 대한 이야기는 등호가 없습니다. 근데 도형에 대한 내용은 등호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 점인지 도형인지는 안 쓰여 있지만 등호가 있는 친구라면 도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등호가 없으면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행이동 이야기를 먼저 하면요. 평행이동. 왜는 지금 모두 생략할게요. 왜에 대한 내용은 싹 다 생략하겠습니다. 자, 점에 대한 평행이동을 할 거고요. 요 평행이동하는데 X축으로 P, 그 다음에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할게요. 그럼 그걸 점에 대한 평행이동으로 하면 X, Y가 있었죠? 화살한 다음에 X 플러스 P, Y 플러스 Q입니다. 평행이동한 만큼 어떻게 해준다고요? 더해준다고요. 이 식에 등호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니까 점인 거예요. 점이라고 안 쓰여 있어도 등호가 없기 때문에 점입니다. 도형에 대한 내용은요. F가 쓰여 있기도 하고 안 쓰여 있기도 한데 중요한 건 등호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적기도 합니다. 아니면 fx라고 적기도 하고요. y는 fx라고 적기도 하고 상관없어요. 등호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행이동하면 x-p, y-q는 0. 여기 꼭 0일 필요 없어요. 뭐 다른 게 들어와도 되는데 그냥 관습적으로 0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이런 평행이동한 만큼 어떻게 해준다고요? 뺀다는 겁니다. 이준이 혹시 왜 빼는지 압니까? 빼야겠다. 선생님이 자꾸 질문을 잘못하고 있군요. 현우는 왜 빼야 되는지 혹시 압니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한번 설명드리긴 했었어요. 왜 얘는 더하는지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왜 빼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나요? 가영이는 혹시 기억나나요? 그거인데 선생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보여드렸고 그 방법도 사실은 수업할 때 다 썼던 방법이었어요. 자취해방정식을 통해서 보여드렸었습니다. 자취해방정식을 이용하면 빼야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드렸었어요. 근데 왜인지는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암기합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점 그리고 도형을 동시에 무엇 할 거냐면 대칭 이동할 겁니다. 원래 대칭 이동은 굉장히 딥한 내용이 있습니다. 딥한 내용이 있어서 점을 점에 대칭 이동하냐, 점을 선에 대칭 이동하냐, 선을 점에 대칭 이동하냐, 선을 선에 대칭 이동하냐 막 되게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싹 다 생략할 거예요. 그건 여러분 학교 시험 볼 때 나중에 좀 딥하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점 도형의 대칭 이동 중에 대표적인 5가지가 있고요.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X축 대칭을 하는 경우, Y축 대칭을 하는 경우, 원점 대칭을 하는 경우, Y는 X에 대해 대칭을 하는 경우,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 대칭 이동하는 경우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 빼고는 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기 때문에 접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접었을 때 어떤 모양이 될까 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래 대칭 이동이 그 뜻은 아닙니다. 그냥 직선으로 해석하기 쉽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 뿐이고요. X축 대칭하면 점이든 도형이든 모든 Y 자리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시면 됩니다. Y가 몇 개 있든 상관없어요. 모든 Y 자리에 마이너스 Y 들어가면 되고요.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모든 X 자리에 마이너스 X, X의 부호가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점 대칭이면 2개를 동시에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X 자리에는 마이너스 X, 모든 Y 자리에는 마이너스 Y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해, Y는 X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Y는 X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생긴 친구죠. 요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면 Y 자리에는 X를 집어넣으시고요. X 자리엔 Y를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있을 때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생겼죠? 요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면 Y 자리에는 마이너스 X, X 자리에는 마이너스 Y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시간이 2분 정도 남았으니까 2개 이야기를 보여드리고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X제곱. 그림 그릴 수 있나요, 여러분? 못 그려요. 끝나고 남아요. 그릴 때까지. 수업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죠? 2차고요. 요 2차의 특징 뭐였죠? 어디를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었나요? 어디를 중심으로? 지금 좌우가 대칭이잖아요. 어디를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었나요? Y축. 이 그래프 자체가 Y축 대칭으로 생겼어요. 맞습니까? 그죠? 그러면 Y축 대칭하면 우리 뭐의 부호가 바뀐다고 그랬어요? X의 부호가 바뀐다고 그랬죠? 그럼 이 친구의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어볼게요. 즉, 이 친구를 Y축 대칭해보자고요. 그럼 Y는 마이너스 X 곱하기 마이너스 X죠. X제곱이라는 건 사실 X 곱하기 X니까 이 자리에도 마이너스 X, 이 자리에도 마이너스 X를 넣은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이건 마이너스 X의 제곱이고 그럼 X제곱이네요. 그럼 보세요. 이 친구를 Y축 대칭했더니 자기 자신이 됐죠. 무슨 뜻인 거예요? 스스로 Y축 대칭으로 생겼다를 방금 증명해낸 겁니다. 자, 직관적인 이야기로 해볼게요. 이렇게 좌우가 대칭인 친구가 있어요. 이렇게 좌우가 대칭인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를 좌우 대칭을 했어. 이렇게 대칭을 했어. 그랬는데 원래랑 모양이 똑같죠? 그럼 우리는 이걸 보고 이 친구는 좌우 대칭으로 생겼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뭔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까지 배울 겁니다. 이런 그래프도 그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과에 간다면 이런 그래프도 그리셔야 됩니다. 그럼 이 그래프 아직 그리기 전에 이 친구가 혹시 Y축 대칭인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친구를 무엇 해볼 거냐면 y축 대칭을 직접 해볼 겁니다. 근데 원래랑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원래 친구든 y축 대칭한 친구든 식이 똑같으니까 이 친구는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도 y축 대칭으로 생겼겠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어서 식을 정리하면 y는 2분의 3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여기다 마이너스 x 넣는 거예요. 그럼 3의 x제곱이죠. 이 친구랑 이 친구는 같은가요? 다른가요? 지금? 식이 같죠? 그럼 얘가 어떻게 그려질진 몰라도 y축 중심으로 대칭이겠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식만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저걸 단순히 대칭 이동하면 이게 돼 말고 이게 되니까 x축 대칭으로 이게 되니까 y축 대칭으로 생겼구나까지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적지 말고 보기만 할까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에요. 그럼 얘 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죠. 그럼 이 친구 원점 대칭으로 생겼죠. 그죠? 그러면 x 자리에 마이너스 x, y 자리에 마이너스 y면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y의 제곱은 1이니까 이거랑 이 식이 같죠? 그 다음에 이 친구 x축 대칭으로 생겼죠? 그럼 x축 대칭이가 y 자리에 마이너스 y 넣어서 마이너스 y의 제곱은 1 해도 같죠? 그 다음에 이거 y는 x에 대해서 대칭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x 자리에 y, y 자리에 x 넣어서 y제곱 더하기 x제곱은 1 해도 같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지 않고도 식만 보고 반대로 찾아낼 수 있구나. 여기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10분 쉬었다가 오늘 진도 나가겠습니다. 오늘 할 건 바로 집합입니다. 5단원이고요. 집합입니다. 집합인데 집합. 여러분 자세한 이야기는 경찰서에 가서 해야겠군요. 아니, 절도입니다. 절도예요. 빨리 돌려줘요. 병에서도 신고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말씀드렸다시피 교재에 원래 하루에 하나씩 나가는 게 일반인데 시험 대비 때문에 좀 밀려서요. 9일하고 10일차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9일하고 10일차에 해당하는 내용 한꺼번에 설명드릴 테니까 적당한 위치에 적으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과제도 9일, 10일차에 해당하는 과제를 해오시면 되고요. 새로 오신 분들은 이따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이라고 해요. 집합. 옛날 교육과정으로는 사실 고등학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집합이었었습니다. 근데 교육과정 개정이 되면서 조금 뒤로 밀렸어요. 그래서 집합은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으로 쓰입니다. 근데 그거가 어렵다 이야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막 뒤로 밀렸는데 사실 선생님은 아직도 집합을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구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그걸 활용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뭐 어떻게든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집합의 정의는 수학적인 정의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결론적인 이야기만 좀 가져가서요. 뭐로 이야기를 할 거냐면 집합은 바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준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명확한 기준이 있는 명확한 기준으로 모여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집합이고요. 모여 있다는 것보다는 기준이 명확하다가 중요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쓰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의 모임이라고 하면 불명확합니다. 뭐가 불명확하냐면 많다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한 거죠. 근데 약간 말장난도 있어요. 이 반에서 몸무게가 가장 많이 나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기준이 명확한 겁니다. 기준이 명확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런 건 안 되죠. 이 반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이라는 건 불명확합니다. 자세한 얘기 서해 가서 할 거예요. 자,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가장이라는 표현이 붙었다고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표현이 없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이해를 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명확하다인 거고요.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게 모여있는 것이라고 하니까 마치 그 대상이 없으면 집합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기준만 명확하면 돼요. 예를 들어 우리 지금 둘레 여섯 선생님까지 6명 있죠? 6명 중에 키가 2m가 넘는 사람
그럼 없죠. 근데 명확하잖아요. 이것도 집합인 겁니다. 그래서 집합은 존재하냐 안 하냐는 두 번째 문제고요. 중요한 건 기준이 명확하냐. 이게 집합을 결정짓는,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그럼 원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원소는요, 그 집합을 이루고 있는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부릅니다. 그 대상 하나하나예요. 그러니까 집합은 결국 원소들, 기준에 맞는 원소들이 모여서 된 게 집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집합은 영어로 뭐라고 하게요? 우리 아는 영어예요. 아는 영어인데 수학의 용어로 쓴 적이 없는 것 뿐입니다. 집합은 영어로 뭐라고 하게요? 그렇진 않죠, 보통. 세트 메뉴 하죠? 햄버거 먹을 때 세트 메뉴 뭐 있어요? 햄버거랑 콜라랑 사이다는 없죠. 감튀랑 있죠? 모아서 먹죠? 모인 거예요.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그럼 원소는 영어로 뭘까요? 맞아요. 이겁니다. 여기 이 원소는 우리 혹시 판타지 소설 같은 거 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판타지 같은 거 보면 저 엘레멘트를 보통 그걸로 많이 번역하기도 합니다. 정령 같은 걸로 많이 번역하기도 해요. 그래서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 원소가 사실은 판타지에서 흔히 쓰는 그 정령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즐거운 영어 시간입니다. 숫자 1은 집합 A의 원소이다. 이걸 영어로 해볼까요? 맞아요. 그거 맞아요. 이거예요. 그죠? 그럼 보세요. 중요한 건 1이 A라는 집합의 원소라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기호화시켜서 1은 A라는 집합의 요거 원소이다. 이렇게 적을 겁니다. 그러면 영어의 단어 구조상 왼쪽에 원소가 오는 거고요. 오른쪽에 집합의 이름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어디서 온 거예요? 그 원소라는 영어 단어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흔히 삼지창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이에서 온 거예요. 영어 단어 이. 그럼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영어 단어 이에서 온 거니까 이걸 뒤집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기호화 시켰기 때문에 뒤집어서 생각해도 됩니다. 뒤집어서 생각해서요. 잘 쓰진 않지만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왼쪽에 원소 적고요. 오른쪽에 원소 적고요. 왼쪽에 집합을 적으셔도 의미는 같습니다. 의미는 같은데 잘 쓰진 않아요. 이렇게 쓰진 않아요. 마치 우리 x가 1보다는 큰데 3보다 작다 그러면 왼쪽에 작은 거 오른쪽에 큰 거 쓰죠. 근데 의미상으로 x가 이렇게 써도 같은 의미인데 보통 밑에 걸로는 잘 안 적잖아요. 왼쪽이 작은 거 오른쪽이 큰 걸로 적는 게 일반이니까. 그래서 의미는 같지만 이걸 선호하는 것처럼 의미는 같지만 영어 단어 2에서 온 기호이기 때문에 이쪽을 조금 더 선호해서 적습니다. 알겠죠? 그럼 구조상 이렇게 적는 다음에 왼쪽엔 원소, 오른쪽에 집합이 오는 겁니다. 이게 1이 A 집합의 원소이다를 기호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A의 원소가 1이다를 이렇게 말고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괄호를 넣어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여기에 1 이렇게 적어도 돼요.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고요. 이렇게 적는 방법들에 대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집합의 표현 방법입니다. 집합의 표현 방법이고요. 집합의 표현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금 이렇게
A집합의 원소가 뭔지를 직접 적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원소를 일일이 적어서 표현하는, 나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A집합의 원소가 뭔지를 중괄호 다음에 다 적는 거예요. 중괄호 다음에 다 적을 거고요. 지금은 1, 2, 3, 4, 5라고 표현을 할게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엔 원소의 특징이 뭔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잠깐만 적던 거 멈추고 여기 보시겠어요? 이거 처음 할 때 중요해서 그래요. 적던 거 멈추고 잠깐만 앞에 보세요. 자, 이렇게 원소의 특징이 뭔지를 표현하는 걸 보고 우리는 조건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조건 제시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A집합이에요. A집합에 대해서 잘 보세요. 잘 보세요. A집합이 뭔지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할 건데 요 앞에는 뭐가 오는 거냐면 변수가 옵니다. 변수는 아무거나 적으셔도 돼요. X가 와도 되고요. Y가 와도 되고요. Z가 와도 돼요. 변수,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원소의 형태가 오면 됩니다.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 여기가 X여도 되는데요. A, B여도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A, B라면 얘는 원소가 순서상 형태를 띠고 있구나 라는 걸 간접적으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변수,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보통 X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막대기를 적어요. 막대기 영어로 봐줘, 봐. BAR. 그래서 막대기를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뒤에는 뭐냐면 이 변수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그 설명 방법이 식이어도 되고요, 말이어도 되고요, 함수여도 되고요, 아니면 또 다른 집합을 이용하는 것도 되고요. 상관없어요. 이 다음엔 설명이 들어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X는 이걸 표현하는 방법 되게 많아요. 1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5보다 작거나 같고 X는 정수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 봐요. A집합은 이런 형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 형태에 대한 설명을 다음에 해줬고요. 여기를 해석할게요. X는 1과 5 사이의 정수니까 X에 들어올 수 있는 거 뭐예요? 1, 2, 3, 4, 5죠? 그래서 그걸 바로 표현하기로 했기 때문에 1, 2, 3, 4, 5가 원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자, 봐요. 이번엔 다 했는데 X가 1과 5 사이고요. X는 정수. 똑같이 적었어요. 근데 이번엔 여기에 EX인 거예요. 이래도 됩니다. 원소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EX라는 형태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EX인데 요 변수가 무엇인지를 다음에 설명하고 있죠. X에 들어올 수 있는 거 뭐예요? 이 설명에 따르면. 이 설명에 따르면 X에 들어올 수 있는 거 뭐예요? 1, 2, 3, 4. 그럼 여기다 1 넣으면 얼마예요? 2 넣으면. 그래서 B의 원소를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하면 2, 4, 6, 8, 10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무조건 여기가 X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 더요. C라는 집합이 있는데 C집합은 이렇게 되어 있고 A는 A의 원소고 B는 B의 원소다. 이렇게 적어놔요. 설명을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 형태가 뭐냐면 순서상으로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럼 얘는 원소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다고요? 이렇게 땡땡땡 콤마 땡땡땡 형태를 띠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변수 두 개가 뭔지를 다음에 설명해 준 거죠.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스몰 a는 라지 A 집합의 원소다. 그 다음에 스몰 b는 집합 B의 원소다라고요. 그럼 A에 들어올 수 있는 건 뭐라고요? B에 들어올 수 있는 건. 그래서 순서상 형태로 만든다면 좀 많지만 1, 2, 1, 4, 1, 6, 1, 8, 1, 10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 가면 5, 2, 5, 4, 5, 6, 5, 8 공간접서 5, 10 이렇게 적으면 되고요. 생각해봐요. 원소 몇 개겠어요? 이렇게 된다면. 그렇죠. 25개예요. 25.
원소가 꼭 이런 형태를 띌 필요 없어요. 이렇게 돼도 되고요. 아니면 이름이어도 되고요. 아니면 단어여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기준만 명확하면 된 거예요. 지금 기준이 명확하잖아요.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들에 맞춰서 한다예요. 그럼 당연히 시험 문제가 어려우면 조건제시법에 이 내용이든 이 내용을 되게 어렵게 적어줍니다. 이거 오해하기 쉬운 게 X바가 무조건 X가 오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아닙니다. 여기 오는 건 원소의 형태를 표현한 거예요. 원소의 형태는 설정에 따라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간이 많지 않으니까 세 번째는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다이어그램이 무슨 뜻인가요? 계세요? 계신가요? 다이어그램이 무슨 뜻인가요? 다이어그램. 그림으로 표현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네, 그림으로 표현하는 걸 다이어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벤 다이어그램은 무슨 뜻인가요? 벤 씨가 만든 다이어그램. 맞습니다. 벤이라는 사람이 만든 그림의 형태를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A 하고 이름을 적은 다음에 원소를 적어내는 거죠.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적으세요. 적으시고 요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이 자꾸 열심히 했다, 본인은 최선을 다했다 그러는데 정말 죽여버리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쳐자놓고서 앉았다 그러고 대충 하고서 안 했다 그러고 죽여버립니다. 너 정말. 너 그 억울한 얼굴 좀 하지 마. 너 아까 잤어 안 잤어? 근데 너 아까 나한테 와가지고 제가요? 안 잤는데요? 네가 그 지랄해서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죽인다고 했어. 저기 또 지 기억하고 싶은 거 죽인다 고만 했어? 죽인다 고만 했어? 가서 쳐 자라고 그랬지. 이거 봐, 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해. 아니 임팩트가 제일 셌어요. 죽인다는. 나중에 요술지팡이 진짜 생기면 한번 휘둘러야겠어요. 아, 원소의 개수에 따른 구분입니다.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간혹 문제가 좀 나와요. 실제 시험에서는 거의 다뤄지진 않는데 그냥 개념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한하다는 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미적분 1을 가야지 알 수 있고요. 무슨 생각합니까, 현우? 현우 무슨 생각합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오늘 몇 번을 말해요. 야, 선생님이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보고 있냐? 여기에 뭐 있어? 거짓말하는, 이것들을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 선생님이 제일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 못생긴 거. 거짓말하는 거랑 못생긴 거라고 그랬지. 지금 너 2개 다 해당할 뻔했어. 자, 그래서 원소의 개수에 따른 구분이고 무한에 대한 이야기의 디테일한 것은 미적분 1을 배울 때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냥 지금은 되게 많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조금 관념적인 이야기를 해보죠. 영계는 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싫어요. 이게 관념적인 이야기라서 어떤 측면에서는 셀 수 없다가 맞고요. 어떤 측면에서는 셀 수 있다가 맞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수학이라는 개념에서는 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개라는 건 카운트가 된 거예요. 몇 개 있어, 0개 있어랑 몇 개 있어, 없어는 사실 다른 개념입니다. 어렵죠? 그래서 수학이 사실 철학이에요. 상자를 봤어요. 상자 안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야, 상자 안에 공이 몇 개 있냐? 그랬더니 0개 있어요 랑 상자 안에 공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은 다른 개념입니다. 철학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걸 옛날 사람들은 구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0개와 없다를 같은 의미로 혼용해서 썼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0개와 없다는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셀 수 있냐 없냐의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 0개로 셌기 때문에 유한하다의 개념을 씁니다. 0개는. 됐죠? 자, 그래서 원소의 개수에 따른 구분으로는 유한한 형태의 집합이 있고요. 무한한 형태의 집합이 있습니다. 마치 뭐처럼 보이나요? 우리 소수 이야기할 때 유한소수 있었고 무한소수 있었죠? 그것처럼 원소의 개수가 유한하냐 무한하냐 이야기를 하는데 원소가 빵개인 거요. 유한해요? 무한해요? 유한한 거라고요. 그래서 유한 집합 내에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 거냐면 0개인 친구에 대해서 다룰 거고 그 0개인 친구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집합이 비어있다 는 개념을 써요. 그래서 1공자를 써서 공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소의 개수입니다. 그리고 기호로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적어요. 이렇게 적습니다. 파이예요. 읽을 때 이렇게 읽고요. 그 다음에 중괄호를 쓰는데 아무것도 안 적어놔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선생님이 더워서 커튼을 쳤는데 너무 너의 시선을 뺏는군요. 너도 그렇고 내가 지적하면 억울해 이런 얼굴 좀 하지 말아요. 마치 선생님이 너 괴롭히려고 안 그랬는데 그런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다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럼 무슨 표정이었어요? 방금 그 표정. 그걸 억울한 표정이라. 원소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로 나눴고요. 유한집합, 무한집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빵개인 걸 특별히 공집합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요렇게 표현을 합니다. 맞아요.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집합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여러분 파이라고 쓰여 있는 거 보니까 무언가가 스물스물 떠오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파이는 이렇게 적는 파이였어요. 스펠링이 다릅니다. 스펠링이 달라서요. 이거는 PI고요. 이건 PHI입니다. 근데 우리말로는 둘 다 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대문자로 적으면 이렇게 적히고요. 이건 대문자로 적으면 이렇게 적힙니다. 네, 대문자 있어요. 나중에 이 대문자 배웁니다. 네. 대문자를 이용하는 집합이래. 확률과 통계에서 이거 배웁니다.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거기서 배워요. 물리에서 자기선속에 관련된 내용으로 배울 겁니다. 대문자는 3.14. 네, 아니에요. 그냥 파이라는 기호만 차용했을 뿐이지 3.14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약속인데 왜요가 어딨어? 넌 왜 조이준이냐? 그러게요. 왜 조이준가요? 알아와 내일까지.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똑같이 파이라고 읽지만 스펠링이 달라요. 스펠링이 다른 거고요. 그래서 이건 소문자로 이렇게 적는데 이렇게 적으면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뭐냐면 인쇄 오류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뭔 소리인지 모르나요? 원래 1이 있어야 되는데 마치 지워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적는 것보다 이렇게 적는 게 더 일반적이긴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빵개인 건 유한집합으로 치고요. 무한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무수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무수히 많은 건 적어서 표현할 수가 없겠죠? 일반적으로는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하고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X, 원소의 형태가 X라고요. 근데 그 X가 뭔지 바 다음에 설명할 거고 X는 자연수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자연수의 개수는 몇 개인가요? 무한개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X는 무한개 가지고 있어서 무한집합이라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뒷내용이긴 한데 개수 내용이 나왔으니까 그냥 한꺼번에 설명할게요. 원래 나눠서 설명해야 되는데 이거 이틀치가 합쳐지면서 이렇게 같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원소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원소의 개수는 분류도 할 정도로 자주 쓰입니다. 자주 쓰이니까 기호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집합, 왜 이러냐? 집합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이거 우리말이죠. 그리고 너무 길어요. 근데 원소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기호로 뭐라고 적을 거냐면 n하고 뒤에 a를 적을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요 괄호 안에 있는 집합에 해당하는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A가 똑같은 A가 1, 2, 3이에요. 그러면 N하고 A 이렇게 적었어요.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예요? 3개입니다. 이렇게 적으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이렇게 적어도 돼요. 좀 생소한데 이렇게 적기도 합니다. 이렇게 적기도 해요. 이름을 적지 않고 집합 형태를 그대로 적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괄호 안에 있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인가요? 네, 3개인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이름을 적기도 하지만 집합 형태를 통째로 적기도 해요. 그럼 조금 더 보긴 안 좋지만 조금 더 나가면 이걸 조건제시법으로 적기도 합니다. 그럼 n하고 파이 적어요. 얼마죠? 8개. 공집합의 원소는 몇 개입니까? 0개죠. N이 넘버예요? 네, 넘버입니다. 대단해요. 말 나온 김에 쓸데없는 이야기 하나 할까요? 영어에 대한 위에가 영어로 넘버의 스펠링이죠. 밑에는 보통 넘버를 줄여서 쓸 때 이렇게 적죠. 넘버 원 이런 식으로 적잖아요. 5는 어디서 왔을까요? 하는 날. 넘버에는 5가 없잖아요. 네. 근데 5는 어디서 왔길래 이걸 보면 우리는 넘버 원이라고 읽을까요? 다른 기업. 그런 생각 안 해봤죠? 닥터는 줄여서 어떻게 적나요? 닥터. 너 오늘은 대답하지 말아요. 대답하지 말아요. 생각을 거치지 않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DR. 봐봐요. 알고 있는데 생각을 안 하고 대답하잖아요. 죽탱이 갈겨요, 너. D는 여기서 온 거고 R은 여기서 온 거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면 넘버의 N은 여기서 왔다 치면 5는 어디서 왔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봤죠? 예. 예? 넘버가 이거 뒤에 스펠링이 더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생각 안 해봤죠? 네. 그래요. 내일까지 알아오세요. 여기까지 알아. 라틴어에서 온 거예요, 라틴어에서. 라틴어로 넘버. 누메로스. 그래서 거기에서 NO가 옵니다. 자, 어쨌든 A의 원소의 개수는 NA로 표현해서 N 파이는 0입니다. 됐죠?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라고요? 0개예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어떤 집합이 원소의 개수를 구했더니 B라고 합시다.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했더니 빵개래요. 그럼 이걸 보고 우리는 B는 공집합이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공집합의 정의가 뭡니까? 공집합의 정의가 뭡니까? 그래요. 그럼 방금 NB는 무슨 뜻인가요? NB는 무슨 뜻인가요? NB가 0이다 무슨 뜻이에요? B의 원소의 개수가 빵개라고요. 그럼 B는 공집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있죠. 그러니까 정의가 중요한 거예요. 정의가. 그럼 NA가 이거예요. 아직 하나 이야기입니다. NC가 3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C의 원소의 개수가 3개라고요. C의 원소의 개수가 3개고 A의 원소의 개수도 3개였네요. A랑 C는 같은가요? 다른가요? 알 수 없나요? 알 수 없죠. 알 수 없죠. 원소의 개수가 같다고 같은 집합입니까? 아니죠. 선생님 키가 몇인 것 같습니까?
183이요. 184입니다. 그러면 모델 중에 키가 184인 사람이 있고 내가 184라고 해서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근데 모델을 복사해서 똑같이 이 똑같은 사람의 키는 어떻겠어요? 똑같겠죠. 같은 집합이면 원소의 개수는 똑같지만 원소의 개수가 똑같다고 같은 건 아니죠. 근데 예외적으로 공집합의 정의에 의해서 원소의 개수가 빵개면 공집합이고 공집합이면 원소의 개수가 빵개라고요.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준아, 선생님이 알아서 할 거야. 일르지 마. 이거 되게 그런 거야. 너 이렇게 일러놓고 현우가 너 일르면 에이 저 새끼가 일렀어 맨날 그러잖아. 치졸아. 넌 저자다 무슨 소리를. 자, 그래서 이 친구도 굉장히 네? 안 알려줘.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이 친구도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준이가 너를 고발했습니다. 자, 그래서 공집합에 대한 내용이 한정적으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집합이 됩니다. 알겠죠? 공집합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나중에 다룰 거예요. 자, 원소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는 1차적으로 끝났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 제일 어려운 이야기요. 제일 어려운 이야기 할 겁니다. 바로 집합의 포함 관계입니다. 포함 관계고요. 여기서 무엇이 나오냐면 부분집합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부분집합 이런 개념이 나오고요. 요건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집합이 있는 거예요. 근데 B라는 집합이 정확히 A의 일부분인 겁니다. 일부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B는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건 이제 수학의 용어고요. 조금 더 일상적인 이야기로 해볼게요. 그럼 우리 B는 A에 어떻다고 표현하나요? 이렇게 B가 A 안에 쏙 들어올 때 일반적인 표현으로. 일반적인 표현으로. 포함된다? 맞아요. B는 A의 일부분. 일부분이다. 여기 부분집합 이야기했고요. 포함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써보세요. B는 A의 안에 있다. 안에 있다 말고 포함이라는 단어를 써서요. 포함하고 있다. 선생님이 물어보고 있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자, 포함한다. 인지 포함된다인지. 포함된다. 된다죠. 된다죠. 포함하다는 능동이죠. 포함된다는 피동입니다. 맞나요? 그래서 우리 B는 A에 포함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물론 A가 B를 포함한다라고 이야기해도 되지만. 그죠? 그럼 아까 우리 집합 기호에서 원소 이야기할 때도 영어로 했죠. 그럼 이번에도 이걸 영어로 바꿀 거예요. include 말고요. 맞는데 조금 다른 단어가 있어서 그래요. B는 중요한 것만 적을게요. 포함하다는 영어로 contain입니다. 근데 포함된다죠. contained예요. 그래서 C로 적어요. 근데 contained, C.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피동 형태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A에 포함된다니까 뒤에 A를 적는 겁니다. 그럼 이게 영어로 쓰다 보면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아까 포함한다면 왼쪽에 A가 오고 오른쪽에 B가 와야 돼요. 포함한다면. 포함된다라 왼쪽에 B가 오고 오른쪽에 A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죠? 헷갈리죠? 아까 그 원소 이야기랑 좀 다르게 헷갈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고서 외울 때 이제 외워야 되니까요. 이걸 뭐랑 똑같다고 생각하냐면요. 부등호랑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조금 더 기억을 빨리 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부등호로 생각하면 이 그림 봐요. B랑 A 중에 누가 더 큰가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포함한다랑 포함된다가 헷갈리게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이렇게 외웁시다. 그러면 부등호랑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서 A가 B보다 더 큰 범위를 가지고 있고 뒤집어 말하면 B가 A 안에 쏙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이 기호를 써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원래 C에서 유래한 거니까 뒤집으면 안 되지만 뒤집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똑같아요. 부등호로 생각하면 된다고요. 부등호로 생각하면 어쨌든 A가 큰 건 맞잖아요. 됐습니까? 그럼 우린 이거를 수학의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B는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뭐 디테일하게는 B의 모든 원소가 A의 모든 원소에 해당한다 막 이런 내용도 있고 그러는데 그건 조금 더 아주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수능까지 갔는데 수능에서 마지막 킬러 문제를 푸냐 못 푸냐 성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나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조금 더 직관적인 이야기. 됐죠? 그래서 오늘 배운 기호 중에 2를 기호화해서 만든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건 C를 기호화해서 만든 겁니다. 알겠죠? 안 되죠. 안 되니까요. 집 가면 안 돼.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집합의 포함 관계는 부분 집합에 대한 내용이라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고요. 벤 다이어그램, 기호 모두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됐죠? 실제로 나중이 되면 굉장히 명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집합의 최대 장점은 명확하게 표현을 한다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게 일부러 냅니다. 헷갈리게 내고 일부러 헷갈려서 틀리게 유도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해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숙제를 해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알려드리면 애들이 생각을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숙제를 해온 이후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 이야기로 요거 이야기하고 쉬었다가 오늘 마지막 진도 나가도록 하죠. 혼자 없어요? 오늘은 과제가 없잖아요. 진짜 없어요? 오늘까지 해와야 되는 과제가 없잖아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 겁니까? 성력도 놓고 왔나 봐요. 자, 아까 이야기한 그거 좀 안 만지면 안 됩니까? 맞아요. 줄넘기 손잡이 갖다 놓은 거예요. 해마다 그 카메라 요 카메라 삼각대를 위해서 수많은 줄넘기 손잡이가 희생되고 있습니다. 알겠죠? 나빠요. 나쁜 건 네 실적이고요. 여기 봐요. 여기 이건 적지 말고 보기만 하세요. 아니요, 안 적어도 돼요. 아까 이야기한 헷갈리게 만들기 위한 트릭입니다. 얘는 원소가 몇 개인가요? 5개요. 안 보여요? 5개요. 현우야, 얘는 원소가 몇 개인가요?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네? 4개예요. 이렇게가 원소예요. 말장난이고요. 헷갈리라고 내는 문제예요. 이건 정말입니다. 선생님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여학생이 있었어요. 여학생 이름이 뭐였는지. 이름이 성기. 이었습니다. 진짜요? 진짜요. 그거 가지고 놀렸더니 싫어했어요, 그 친구가. 네. 그 친구의 성명은 성명은입니다. 네. 말장난 같은 거예요. 얘는 원소로 1, 2, 3, 1, 2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 이렇게를 가지는 겁니다. 헷갈리죠? 네. 일부러 헷갈리라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싫어했었어요. 내가 성명은이라고 놀면. 네. 이렇게 적어도 돼요.
그럼 얘 원소 몇 개예요? 5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저 친구는 뭐라고요?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는 공집합이라는 친구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 친구를 A라고 했을 때 A는 공집합을 원소로 가진다. 이렇게 쓰면 맞는 거예요. 그럼 A는 1을 원소로 가진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럼 A는 1, 2를 원소로 가진다. 맞죠? 맞죠? 그럼 여기요. A는 이렇게 그릴 겁니다. 뭐예요? 포함되냐고요? A가 포함하고 있는 1, 2는 A 포함되냐라는 뜻입니다. 되지 않을까요? 되나요? 네. 그 정도는 안 돼요. 이건요? 이거 헷갈리죠? 일부러 저런 걸 헷갈리라고 내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요? 왜요? 저게 맞아요. 맞아요. 돼요. 그건 이거였잖아요. 어쨌든 얘는 집합과 집합 사이의 이야기고 얘네는 원소와 집합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공집합이 A집합의 부분집합이냐 공집합이 A집합의 원소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둘 다 맞지. 헷갈리죠? 일부러 헷갈리게 내는 거예요. 이 파트가 끝나고 나면 이런 문제는 절대 안 나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라 나중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학교 시험이나 혹은 뭐 공부를 할 때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는 다음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런 시간이 있어야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게 조금 더 의미를 가지더라고요. 그렇군요. 10분 쉬었다가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내용. 집합의 연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집어도 더해요? 네, 덧셈, 뺄셈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네, 덧셈이 있어요. 정확히는 덧셈은 수에서 쓰는 거고 덧셈과 유수 개념이 있습니다. 포함시켜요? 네? 뭐요? 포함시켜요? 포함시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수가 아닌 친구니까 뭐 그런 거는 아니고 직관적인 이야기를 좀 넣어서 할 겁니다. 도대체 어딜 보는 겁니까? 시선이 불안정해요. 너도 공기 봅니까, 공기? 그래요. 자, 집합의 연산이고요. 크게 4종류의 이야기가 있고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합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는 합집합이고 연산 기호로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보여드리면 전체 집합이 있을 때 전체 집합 중에서 요렇게 A가 있고 요렇게 B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있었을 때 A 합집합 B의 의미는 이 부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A 합집합 B 또는 기호로 이렇게 또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또는 우리말로는 A 또는 B에 관련된 부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네, 이게 연산 중에 첫 번째인 합집합이라는 연산 방법입니다. 그럼 두 번째, 교집합이라는 연산 방법이 있고요. 교는 만난다란 뜻이죠. 우리 만나서 생기는 점이 교점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는 만난다는 뜻입니다. 기호로는 이렇게 적고요. 이렇게 적고요. 역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본다면 A, B 있는데 두 개 만나는 점이니까 여기만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만 의미하는 거고요.
말로는 A 그리고 B가 되겠습니다. 놀지 말고 필기들을 좀 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앞에 앉아 계신 두 분. 필기를 좀 하세요. 아니요, 너 아니에요. 네, 필기하지 말아요. 필기하지 말아요. 바로 필기합니까? 이번 달까지만 다니고 말 텐데. 아니, 이럴 거면 그냥 그만둬요. 공부 안 할 거면 그냥 그만두고, 그냥 PC방 가요. 뭐하러 공부하러 다닙니까? 그냥 이 기회에 PC방 가요, 그러면. 공부 안 할 건데 뭐하러 학원 다녀요? 우리 학원비가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라고! 네, 좋습니다. 자, 합집합, 교집합 했어요. 덧셈 했어요. 뭐 나오고 싶어요? 그래서 차집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실제로 뺀다라고 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A 차집합 B예요. 자, 빼기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A 빼기 B 아닙니다. 뺄셈은 숫자에서 하는 거예요. 이건 집합이기 때문에 A 차집합 B라고 읽으시는 겁니다. 그럼 얘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요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려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이 부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는 뭐냐면 A 중에서 B를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이걸 우리는 차집합이라는 개념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봐요. 잠깐만. A 중에서 B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차집합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여집합이 있어요. 재응이가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요. 왜요? 여집합이니까요. 연연. 네. 그래서 재응이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재응이는 없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왜 웃고 계세요? 울 수는 없으니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A 있을 때요. A의 여집합은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A를 제외한 나머지가 됩니다. 이게 A의 여집합이 됩니다. 됐죠? 다 적었죠? 하나를 더 적어야 될 게 있어서 이걸 공간이 좀 부족해서 지우고 나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현은 적을 생각이 없군요. 적고 있었습니다.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고 했죠? 이번 주 일요일에 지옥으로 오세요. 여기 보시면 여집합은 A를 제외한 나머지를 여집합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도 있죠. B를 제외한 나머지라고요. A 중에서 B를 제외한 나머지다 보니까 이 친구랑 이 친구의 개념을 살짝 합쳐서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라고 적기도 하냐면요. A 차집합 B를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표현해도 같은 의미가 됩니다. 이건 자주 쓰이는 변형이니까 기억을 좀 해놓읍시다. 뭐 뒤에 한 번 더 나오긴 할 건데 지금부터 미리 좀 이야기를 드려놨습니다. 그래서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이라고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A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벤 다이어그램을 꼭 그려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문제를 푸는 게 일반적인 접근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다루지 않겠지만 여기에 정식으로는 없어요. 근데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주 나와서 사실은 시험 볼 때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대칭 차집합이라는 구조도 있습니다. 대칭 차집합이라는 구조도 있고 그 친구는 오늘 말고 다음 시간에 할 집합의 교환법칙, 결합법칙에 대한 내용을 할 때 훨씬 더 많이 나와서 있는데 그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은 고정적으로 늘 알아야 되는 친구가 되고요. 방금 이야기한 대칭 차집합은 학교 시험을 위해서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자가 남을 여자입니다. 남을 여자. 남는다의 의미예요. 여러분, 사회에서 물건을 생산해서 다 팔고 남은 걸 뭐라고 부르나요? 여분. 잉여 생산물이라고 부르나요? 저거 역사 시간에 배웠어요. 네, 그 여가 이 남을 여자입니다. 그래서 A를 제외한 나머지, 남은 부분이란 뜻입니다. 재영이 왜 안 남았어요? 한 거야. 책임질 수 없는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자, 됐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문제 조금만 풀어드려 볼까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내 맘입니다. 내 수업이니까 내 맘대로 할 거예요. 저희가 오늘 못 풀고 가요. 그런 건 없어요. 사탕이나 먹어요. 아, 네. 네. 근데 저희 오늘 투데이 풀고 뭐예요? 왜 말이 없으세요? 투데이 풀고 할 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이들 테스트 안 알려줄 거야. 안 알려주고 마지막에 마지막 순간에 알려줄 거야. 세 문제만 풀어보겠습니다. 워크북 보겠습니다. 그 워크북이 뭘까요? 네. 워크북이 뭘?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요. 선생님이 잘못했습니다. 네. 용서해 줄 거죠? 끝나고 남아요. 만지지 말라고, 이거. 이거 안 했어요. 그래, 미안해. 만지지 말라고! 그래, 너도 아니구나. 왜 연결이 안 되죠? 얘들아, 선생님 물건을 만질 때는 선생님한테 허락을 받아야죠. 저 니네 마음대로 만지면 어떡해. 저 아니에요. 너라고 안 했잖아. 그럼 왜 모든 세상에 너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발로 차지 말라고! 다음 건 이제 그 끝나고 남아요. 끝나고 남아요. 죄송해요. 크게 혼나야 될 것 같아요. 연결이 안 되네? 제가 뭔가 됐습니다. 연결이 됐어요. 잠만보가 계속, 그래, 원래 잠만보 누워있구나. 애들 다 낙서시키는. 야. 아침이 지었다. 자, 워크북 137번입니다. 다음 중 집합인 것은? 집합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 했죠? 기준이 정확해야 돼. 맞아요.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였습니다. 실제 그것에 해당하는 원소가 있냐 없냐는 두 번째 문제라고 했어요. 큰 수. 명확하지 않죠? 네. 어떻게 집중력을 가지 않죠? 키가 작은 학생들의 모임. 역시 크다 작다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방금 명확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럼 가면 안 됩니다.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의 모임. 역시 명확하지 않죠. 혈액형이 A형인 사람들의 모임. 명확하죠. 그러니까 맞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는 없지만 혈액형이 C형인 사람들의 모임. C라는 건 없어요. 근데 C형이냐 그렇지 않냐로 나눈 거잖아요. 기준은 명확하죠. 기준은 명확하다고요. 그러면 뭐는 맞는, 집합은 맞는 겁니다. 쓸모없는 집합이에요. 그렇죠. 쓸모없는 집합이라기보단 원소가 존재하지 않는 집합이죠. 뭐라고 불렀어요? 원소가 존재하지 않는 집합, 공집합이라고 부릅니다. 네. 대답이 좀 늦은 거 아닙니까? 자, 5번. 서울의 가까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모임. 그렇죠. 가깝다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죠. 그럼 이걸 지우고 서울에 사는 사람들의 명확하죠. 명확하죠.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이걸 틀렸다 그러면 본인의 문해력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평소에 책을 많이 읽으시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책 많이 읽어요. 생각은 많이 안 하는 것 같네요.
네. 무슨 책 읽었습니까? 요즘 가장 최근에 읽은 책. 부동이란 내용이 뭔가요? 루이스 세컨 그 사람이 쓴 책. 내용이 뭐예요? 장르가 뭐예요? 네, 이제 그 어떤 아이 소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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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아이가? 합법처럼 만든 거. 어떤 아이가? 하프가 아니 어떤 아이가 뭐? 무슨 범죄를 해가지고 어디 캠프를 가게 됐거든요. 감옥 대신. 근데 거기서 매일 1.5m짜리 구덩이를 보는 거예요. 요즘 나온 책이에요? 옛날 나온 책이요? 그죠? 옛날 나온 책이죠. 그래요. 재밌겠네요. 네. 네. 자, 다음입니다. 근데 왜 많이 없지? 142번입니다. 142번. 이런 형태를 보고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렇게 집합을 표현한 걸 보고 조건제시법. 조건제시법입니다. 그래서 해석해 볼게요. 집합의 이름은 A입니다. 그리고 그 A는 이런 형태의 원소를 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쓰인 변수 X가 얼마인지를 다음에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X에 대한 이야기를 해석하려고 보니 A랑 B도 알아야 되네요. 그래서 A랑 B가 얼마인지는 여기 쓰여 있습니다. 그럼 A랑 B는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0 들어올 수 있나요? 1 들어올 수 있나요? 2분의 1 들어올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러면 2의 거듭제곱과 3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한다고요. 그게 X고 그 X가 A의 원소라는 겁니다. 이건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가요? 무한계요. 원소의 개수가 무한개죠. 무한개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걸 원소가 뭔지를 적는 것보단 여기 있는 친구들이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나에 대해서 해석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맞는 접근이겠죠. 네. 즉 2의 거듭제곱과 3의 거듭제곱으로 여기 있는 5개를 표현할 수 있나 확인하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사실 오늘 처음 수업할 때 이야기했죠. 이거부터 배워야 돼요. 이거부터 배워야 넣어서 해석하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맨날 어렵다 하니까 이 15년 그때 전쯤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문제 푸는 걸로만 하고 문제에서 설명을 다 해준 겁니다. 근데 이제는 이걸 보고 문제를 보고 2의 거듭제곱과 3의 거듭제곱으로 곱으로 있는 애를 구해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반대로. 근데 지금까지는 그걸 풀어서 설명을 했었죠. 이 문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다음 중 2의 거듭제곱 곱하기 3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은 이라고 써있는 거랑 이렇게 써있는 게 사실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정말요? 네. 이건 얼마? 2곱하기 3. 예, 이거는 2곱하기 3. 이거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거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맞잖아요. 6의 세제곱이잖아요. 맞네요. 이거는 이거 안 돼요. 곱하기 3. 해볼까요? 제곱 곱하기 2, 3 곱하기 1, 2, 6 맞죠? 네. 2, 63, 3, 21 나오고. 그렇네요. 7이 있네요. 그러면 이걸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그럼 사실 여러분들이 방금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걸로 하면 돼. 선생님이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이 사실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이걸 읽고 그렇게 생각을 해내는 게 중요하다고요. 왜냐하면 문제마다 설명은 계속 다 다를 테니까. 알겠습니까? 네. 여기서부터 필요한 게 바로 독해력이고 문해력인 거예요. 여기가 어렵게 느껴진다. 그럼 책을 안 읽는 겁니다. 여기가 다른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다. 그러면 책을 많이 읽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다른 것도 쉬우네. 다른 것도 쉬우면 선생님이 졸라 잘 가르치는 거예요. 쌤 너무 잘 가르치시다. 그럼 공부를 잘하고 자지 말고. 쌤 덕분에 제가 뭐? 그 다음 말 뭔데? 궁금해. 그 다음 궁금해. 제가 그 다음에 뭔데? 난 네 이번 시험 성적을 알고 있는데 설마 이번 시험 성적이 선생님 덕분에 나왔어요란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지. 97점이라는 거기서 불알 거. 저 97점이에요. 아니? 전 100점이에요. 아니요. 공부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아직 한참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시면 본인이 생각하는 좋은 대학 혹은 좋은 학교 혹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요. 알겠죠? 선생님도 할 수는 있지. 선생님도 할 수 있는데 니네가 고맙습니다. 니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선생님이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니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니네는 열심히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안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각보다 열심히 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이제 성공이라고 이야기하기 좀 그렇지만 학문을 조금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혹은 좋은 대학에 가는 게 생각보다 어렵진 않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지금부터 열심히 해도 돼요. 그 열심히 하는 게 어려워. 그렇죠. 근데 니네가 자꾸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열심히 안 해놓고 이 정도는 열심히 한 거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열심히가 아니에요. 진짜 열심히 하죠? 주변에서 뜯어말립니다. 그만하고 쉬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거 봐, 또 지랄이야. 아, 정말. 쟤는 그만 먹으라고 말리는 거라고 헷갈렸나 봐. 아, 정말. 준아 그만 좀 먹어. 자, 152번입니다. 포함 관계가 이렇게 생겼는데 아래 요런 포함 관계에 해당하는 친구를 찾으래요. B가 A에 들어와 있죠. B가 A의 부분집합이어야 된다고요. 네. B가 A의 부분집합인 걸 찾아야 되고 여기에 해당하는 친구들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럼 A는 어떤 친구래요? 공집합. 공집합이래요. 그 다음에 B는 0을 원소로 가진대요. 그러면 여기 B가 0을 원소로 가지고 있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둘의 포함 관계는 A랑 B 중에 B가 A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다가 빡쳐가지고 까먹었어요. 뭐냐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지금은 외웁시다. 왜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디테일한 형태로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무조건입니다. 네. 그래서 공집합이 중요하게 쓰이고 했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자, 두 번째 A는 1, 2, 4, 8이고 B는 2, 3, 5, 7이에요. 그럼 이 친구들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서 표현을 한다면 두 친구의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네요. 2죠. 그럼 A, B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2를 적는 겁니다. 그럼 A는 1, 2, 4, 8이니까 여기에 1, 4, 8이 오고요. 그 다음에 B는 2, 3, 5, 7이니까 2가 여기 있으면 3, 5, 7이죠. 그럼 B는 이만큼이죠. 해석을 한다면 A와 B의 겹치는 부분에 2가 있고 B만 가지고 있는 원소는 3, 5, 7. A랑 B의 겹치는 부분에 2가 있고 A만 가지는 원소는 1, 4, 8. 그럼 우린 이 부분을 아까 연산할 때 뭐라고 불렀나요? 지금 빗금친 부분을. 차집합. 누구 차집합? A 차집. A 차집합이에요. 그럼 반대로 요 친구 있죠? 요 친구만은 B 차집합 A입니다. B 중에 A를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사실은 벤 다이어그램 이야기랑 연산 이야기 모두 다 하나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안 돼요. 3번 X는 짝수. X가 원소인데 그게 짝수래요. 그럼 2, 4, 6, 8 해가지고 무한히 뻗어나가는 친구입니다. 8의 양의 배수. 그럼 얘에 해당하는 건 1, 2, 4, 8이죠. 그 다음에 A는 2, 4, 6, 8, 10, 양이 6. 배수요, 배수. 배수네요. 네. 2, 4, 6, 8, 10, 12 이렇게 나가겠죠. 됐죠? 그러면 이 친구랑 양의 배수네요. 약수가 아니고. 미안해요. 그러면 8, 미안해요. 16, 그 다음에 24, 32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럼 이 친구랑 이 친구 놓고 봤었을 때 이 친구가 얘에 온전히 들어갔나요? 네. 얘가 모든 원소가 이 안에 쏙 들어갈 수 있나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였잖아요. 네. 무한계긴 하지만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맞는 겁니다. 우리가 원한 거고요. 자, A의 원소는 X인데 X가 먼저 여기 표현되어 있죠? 2N이래요. X를 표현하기 위해 N을 또 썼고요. N은 자연수래요. 어휴,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뭐랑 똑같아요? 예, 배수. 그렇죠. 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짝수. 됐죠? 문해력이 대박. 그 말하려고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네, 잘했어요. 자, X는 16의 양의 약수래요. 16의 양의 약수니까 1, 2, 4, 8, 16 이렇게 돼요. 그럼 이 친구들이 모두 짝수인데 1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됐죠? 5번 10보다 작은 짝수 10 이하의 짝수. 요건 이하 때문에 걸리는 거죠. A에 들어가는 건 2, 4, 6, 8이고 B에 들어가는 건 2, 4, 6, 8, 10이라 사실은 B가 A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여기까지 할 거예요. 여기까지 할 거고 퀴즈 볼 겁니다. 퀴즈 볼 거고요. 오늘 퀴즈는 제시가 없습니다. 나이스. 제시는 없을 거예요. 근데 오답은 있을 겁니다. 왜요? 오답은 있어요. 오답은 있을 거예요. 알겠죠? 진짜 남을 수도 있어요.